캐리어.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자마자 지역사회 감염자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20대 남성으로 황금 연휴 기간 이태원의 클럽과 주점 여러 곳을 방문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 위기 경보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원하는 학생에 대해 교육부가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 우려에 등교 선택권을 사실상 허용한 겁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편법 증여 등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500여 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세무조사 대상 가운데 20, 30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을 놓고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총장 직인 파일이 정 교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지난해 SBS 기사의 근거를 자세히 보도합니다. 정전에도 문제없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현대 수소전기차. 네,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가 조심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오늘로 이틀째입니다. 국내 추가 확진자는 계속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흘 만에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외국에 다녀온 적이 없고 또 어디서 감염된 건지도 알 수 없는 20대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연휴 동안 서울과 경기 또 강원도를 비롯해 6개 지역을 다녔고 특히 하룻밤 사이에 서울 이태원의 클럽과 주점 5곳을 갔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첫 소식 조윤아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29살 A씨는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친구 3명과 강원도 춘천과 홍천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1박 2일 여행을 마친 뒤 지난 1일 밤 친구 1명과 이태원의 클럽과 주점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A씨가 이태원에서 방문한 곳은 클럽 2곳과 주점 등 모두 5곳입니다. 1일 밤 11시부터 2일 새벽 4시까지 업소 한 곳당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씩 머물렀습니다. 업소에 들어갈 땐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이동할 땐 벗기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주점입니다. 문 앞에는 이렇게 일시적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요. 문은 굳게 잠긴 상태입니다. 이태원을 다녀온 2일 저녁, 발열과 설사 같은 증상이 발현돼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클럽과 주점에 같이 간 친구는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A씨의 밀접 접촉자는 모두 57명인데 클럽과 주점 등에서 접촉한 인원은 빠진 집계라 이를 포함한 접촉자는 최소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구는 해당 클럽 방문자 명단을 확보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방문자 명단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 업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적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보건당국은 강원도 방문 당시 접촉 가능성이 큰 12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했고 이태원 클럽과 주점에 대해선 CCTV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접촉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렇게 어디서 감염된 건지 알 수 없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아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도 몸이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은 가능한 가족들 만남을 자제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재희원 기자입니다. 환자 발생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들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 탓에 확진자들이 감염 초기 지역사회 활동을 할 경우 또다시 무더기 집단 감염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황금 연휴가 끝나고 어제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연휴가 종료되는 2주간은 코로나19의 감염 추이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를 위해 중증 호흡기 감시 체계를 적용하는 의료기관의 수를 현재 16곳에서 모레부터는 45곳으로 확대합니다. 해당 시설에 입원한 중증 호흡기 환자는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전국 200개 의료기관에서 경증의 호흡기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산발적 발생 또는 일부 집단적 발생이 있다 하더라도 초기에 찾기 위한 그런 감시체계, 모니터링 활동을 할 계획이라는.
방역당국은 내일 어버이날을 맞아 요양병원은 시설 면회를 삼가고 몸이 아픈 경우 가족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부산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신용카드를 훔쳐 쓰다가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안심밴드를 차러 보건소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또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KNN 탁지연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6일 부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의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A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편의점과 주점에서 50만 원가량을 사용했습니다. 그 사이 분실된 카드가 사용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점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미국에서 입국해 2주 동안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격리 장소를 마음대로 벗어난 것도 모자라 범행까지 저지른 겁니다. 경찰은 격리 대상인 이 남성을 일단 보건소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관계자가 오작동되는 안심밴드를 바꿔오는 틈을 타 남성은 다시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시 안심밴드를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사무실에 작업을 해서 다시 그 자가격리된 그분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탈을 하고 없었던 거죠. 결국 남성은 경찰 수색 끝에 4시간 만에 집 근처 골목에서 다시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현재 부산역 인근 한 숙박업소에서 격리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후 남성을 불러 절도와 감염병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 남성은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은 집에 두고 다른 스마트폰을 들고 외출하는 수법으로 감시를 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NN 탁진입니다. 네, 다음 주 고3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차례로 학교에 가게 되는데 아직은 조금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가 부모가 판단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나온 정부 방침 한지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를 연기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오늘도 청원이 이어지며 청원 동의 인원만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교육당국이 학부모들의 이런 우려를 반영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때 가정학습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가족여행이나 견학, 체험활동에 한해 허용하는 교외 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기간은 휴일을 포함해 최대 2주가량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학습을 하는 그런 계획서 같은 걸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사후에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다는 교육청 간에 서로 기간을 어느 정도 조정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협의를 할 예정이라는. 사실상 학부모 판단에 따라 등교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출석과 평가에 대한 구체적 지침도 나왔습니다.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가 나와 등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천식이나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간주됩니다. 논란이 됐던 교실 내 에어컨 가동은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열어두면 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실 온도가 상승할 경우 마스크를 만지는 횟수가 증가하여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름에 냉방기기를 가동.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급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선생님과 학생 모두 교실 안과 밖에서 항상 쓰도록 했습니다. 다만 운동량이 많은 체육 수업의 경우 수업 내용을 바꾸되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들으신 대로 오늘 정부 발표에도 마스크 이야기가 있었는데 더워지는 날씨에 종일 마스크를 쓰고 버틸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방역당국이 지금까지 써왔던 조금 두터운 보건용 마스크를 이제는 꼭 쓰지 않아도 되고 흔히 치과용 마스크로 불리는 이런 얇은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하자 요즘 이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소형 마스크는 구하기도 쉽지 않고 중국산마저 가격이 점차 오르고 있습니다. 김영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매장 한가운데 치과용 마스크 판매대가 설치됐습니다. 최근 치과용 마스크를 찾는 손님들이 늘면서 업체 측이 판매대 위치를 한복판으로 다시 배치한 겁니다. 숨 쉬는 게 훨씬 편해요. 땀도 안에 안 미치고. 최근 일주일 동안 이 대형마트 치과용 마스크 판매량은 한 주 전보다 15% 급증했습니다.
등교 수업을 앞두고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얇은 마스크를 챙겨주려는 학부모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소형 마스크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입점조차 안 됐습니다. 현재 대형만 현재는 저희가 덴탈 마스크가 들어왔거든요. 소형은 아직 입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 이제 인터넷 구매를 하는데 정말 그 시간 맞춰서 들어가서 저는 또 실패를 해서 이건 또 지인이 성공해서 해준 거거든요. 그렇게. 온라인에는 일반 대형 마스크를 소형으로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는 중국산조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주책으로 중국산 덴탈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입하기도 쉽지 않고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과형 마스크가 귀한 몸이 되면서 공적 마스크 물량에 치과형 마스크를 포함시켜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정부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와 또 자영업자들에게 1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93만 명 정도가 받을 걸로 보이는데 이게 요건이 좀 복잡하니까 혹시 해당되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배달원이나 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또 영세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 150% 이하이거나 연소득 7천만 원 또는 연매출 2억 원 이하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구간별로 충족해야 할 요건은 다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연소득 5천만 원 또는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나 매출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연소득이나 연매출이 그 이상이면 50% 이상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해야 합니다. 1차 100만 원, 2차 50만 원 등 모두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과의 동시 수급은 가능합니다. 총 93만 명이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걸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오는 25일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선 한국판 뉴딜의 큰 틀도 마련됐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 간접 자본의 디지털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5세대 이동통신망과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6월 중 발표됩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모든 국민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주 월요일인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기부 접수도 이때부터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세대주만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실제는 따로 살지만 법적으로 아직 한 가구인 경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내용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30대 A씨는 2달 전부터 세 자녀 중 둘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육아로 일까지 쉬면서 밀린 공과금만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4인 이상 가구에 돌아가는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단비와 같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데 A씨 가구는 별거 중인 아내가 세대주로 등록돼 있습니다. 생활비에 좀 보탬이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지침 내려온 걸 확인하니까 뭐 이제 세대주만 된다고 해가지고 11일부터 신청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 체크카드의 경우 세대주 명의로 된 카드로만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는 세대원의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세대주의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1일부터 이제 카드로 먼저 발급받아버리면 저는 그냥 손 놓고 그냥 배우자가 그냥 그 재난지원금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출생과 사망, 이혼 확정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가구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A씨처럼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인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내가 좀 특별히 다 이렇게 해라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세대주가 중환자이거나 실종, 가출한 경우도 문제인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원이 절실한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자체마다 관련 문의가 빗발치자
행안부는 뒤늦게 이의 신청의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자기 돈 하나도 없이 비싼 아파트를 사거나 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부모에게 돈을 물려받은 뒤에 그걸로 집을 마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조사 대상의 절반 정도가 20대, 30대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뚜렷한 직업도 소득도 없는 20대 A씨는 서울 강남 아파트를 포함해 한옥주택과 상가 등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임대업자인 어머니가 임대료 수입을 현금으로 관리하며 소득은 줄여 신고하고 빼돌린 돈은 아들에게 무통장 입금해 돈을 대준 겁니다. 지인과 거래처 명의 계좌를 통해 우회적으로 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건설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자식과 공동 명의로 올리고 증여세는 단 한 푼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고액 전세를 살면서 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517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연소자, 꼬마 빌딩 투자자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55%에 달했습니다.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부채 상환 전과증을 끝까지 사후 관리할 계획이며 국세청이 차입금 정밀 검증에 나선 건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통보된 800여 건의 자금 조달 계획을 분석한 결과 때문입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집을 산 경우가 91건이나 되는 등 22%가 자기 자금 비중 10% 이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법원 근저당권 자료와 주택 확정일자 자료 등 다양한 과세 정보를 추가로 연계해 갈수록 지능화되는 편법 증여에 대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앞으로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면서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도 끝내겠다고 했었는데 1년 가까이 철탑 위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는 알맹이 빠진 사과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25m 철탑 위에서 농성 333일째를 맞은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는 오늘도 삼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S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종식을 선언하긴 했지만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노조 활동 방해를 한다면 임직원 전원에게 지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문책하겠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회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알맹이는 쏙 빠지고 겉으로 말로만 언제든지 마음만 바꾸면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삼성 관계사 사옥 앞에선 시민단체의 규탄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그 사고를 전혀 사고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종이 하나 읽고 면죄부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직접 사과에 나서 준법 실현 의지를 밝힌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자세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삼성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의 주문에 따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관계사는 조만간 실천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지난해 대학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연세대가 한 달 정직이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류석춘 교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니까 매춘의 일종이니까. 지난해 9월 이 발언으로 수업 배제와 징계 요구가 이어졌던 류석춘 교수에 대해 연세대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4차례 징계일을 연 끝에 류 교수에 대해 정직을 결정하고 통보했습니다. 사유는 그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언어 성희롱이라고 판단이 된 거죠. 류 교수 발언이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돼 징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과 시민단체들은 위안부 명예훼손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징계일 뿐이고 징계 수위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류 교수 측은 일방적인 여론몰이라고 반발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뭐 언제 나한테 물어보고 썼어요. 그냥 마음대로 쓰셨잖아요. 학생들하고만 얘기하고 막 썼잖아. 학내 징계가 확정됐지만 류 교수가 교육부 소총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내면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 서부지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은 다시 늘었지만 재활용 플라스틱 수출이 어려워져서 수거한 쓰레기가 쌓여만 간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재활용 가공품을 대신 구매한 뒤 임시 장소에 옮기는 비상조치에 나섰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적체 상황이 가장 심각한 재활용 쓰레기는 폐플라스틱의 일종인 페트입니다. 아파트 등 주거지의 쓰레기 대란을 막으려면 쌓아둘 공간 확보가 시급한데 전국의 페트 재활용 생산업체 23곳에는 18,000여 톤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달 초 50%대였던 창고 보관율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70%로 껑충 뛰면서 포화 상태로 접어들기 직전입니다. 환경부는 보름에 걸쳐 일단 페트 10,000톤의 공공 비축에 나섰습니다. 적정 비축량으로 산정한 근거는 일단 과거 다른 석탄이라든지 오리 비축 사례를 참조했습니다. 시중가의 50%를 업체에 지불하는 선매입 방식이 적용됩니다. 수출길이 막히면서 오고 갈 데 없이 보관 창고에 쌓여만 갔던 폐플라스틱 재생 원료는 정부가 마련한 11곳의 임시 보관 장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적체 상황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달에 해당하는 일종의 비축량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재료가 활용이 되면 앞 단계의 그 수거 문제가 해결되겠죠. 하지만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 정체가 장기화하면 보관 장소를 옮겨놓는 것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게 되면은 공공 비축만으로는 그 물량 전체를 소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폐플라스틱 헌옥 가격이 급락하면서 아파트 단지 등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긴급 지원 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오늘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직접 면회는 금지된 요양원에서 백발의 어머니와 아들이 유리 너머로 손을 맞대고 얼굴을 들여다보는 모습인데요. 내일이 어버이날이지만 올해는 예년과는 많이 다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전윤남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통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통화하는 모녀. 지병으로 말조차 잘 못하는 어머니지만 연신 말을 걸며 안부를 묻습니다. 갖고 왔어. 엄마. 오렌지. 그래도 엄마 계속 전화만 하다가 얼굴 보니까 좋다. 엄마.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엄마 이게 엄마 전염될까봐 내가 면회 못 왔던 거야. 엄마 속상했지. 나도 엄마 못 봐서 속상했어. 감염 우려로 요양병원 환자들의 외부인 접촉이 금지된 가운데 어버이날만이라도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병원이 마련한 대책입니다. 엄마 너무 못해드린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요즘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갖고 가끔씩 이렇게 엄마 얼굴이라도 이렇게 보고 그런 걸로 또 만족해야죠. 뭐. 움직일 수조차 없는 환자들은 병실에 누워 영상통화로 자녀를 만났습니다.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조촐한 행사도 열렸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자제분들을 더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마음이 더 이렇게 상심이 크실 텐데 카네이션 달기와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비닐 천막 6개를 지어 면회를 하는 요양병원도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도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서로가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요양병원엔 애틋함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네, 중국에서도 사흘 뒤가 어머니날인데 충격적인 폐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한 50대 중국 남성이 거동 불편한 70대 어머니를 생매장했던 겁니다. 사흘 동안 땅속에 있던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남성 2명이 흙구덩이 속에서 누군가를 꺼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흙 속에 갇혀있던 노인 한 명이 마침내 흙더미를 빠져나옵니다. 구조된 사람은 79살 왕모 씨. 왕 씨를 생매장한 피의자는 큰아들 58살 마모 씨입니다. 마 씨는 지난 2일 밤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를 술에 태워 데리고 나와서 폐묘를 찾아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 씨 아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발뺌하던 마 씨의 자백을 받아내고 범행 사흘 만에 왕 씨를 구조했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왕 씨는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자 자식 걱정부터 했습니다. 마 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동생이 돈을 벌러 도시로 나가게 되자 자신은 부양이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0일은 중국에서 어머니날인데 어머니날을 사흘 앞두고 터진 폐륜 범죄에 중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 씨를 향한 비난과 함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중국의 노인 부양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구 절벽과 고령화는 빨라지고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경제 성장마저 제동이 걸리면서 이 중국 사회에 감추고 싶은 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7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마스크를 쓰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여전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층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애리조나주 마스크 공장 방문 날 지지자들이 행사장 밖에 가득 모였습니다. 마스크 쓴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사회적 거리 두기는 남의 일입니다. Masks have been proven to be ineffective. We have immune systems.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없이 보호 안경만 쓴 채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지난주 대형 병원을 찾은 펜스 부통령도 혼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에 거부감을 보여온 이들의 속에는 강한 미국,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로 반년 남은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So with the masks, it's going to be really a voluntary thing. You can do it. You don't have to do it. I'm choosing not to do it. 집권 측의 이런 모습은 마스크는 병에 걸린 사람만 쓰는 것이라는 미국인의 평소 인식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공화당 의원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든 인간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울 수 없다고 선동에 동참했는데 정작 자신은 외출 시에 마스크를 써온 것으로 들통났습니다. 마스크 착용 논란은 인종차별 문제로도 비화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흑인 하원 의원은 상점에 마스크를 쓰고 갔다가 복면 강도로 오인돼 경찰에 검문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큰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는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 혐오라는 감정이 공동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어떤 혐오를 얼마나 불러일으켰을까요? 코로나 이후 세상에 대한 연속 보도 권영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번 35일 만에 퇴원하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큰 고비는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한 달 이상 병마와 싸운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사실 길에서 진짜 기침만 해도 되게 공포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것들 자체가 이제 생활에서부터가 두려운 게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새롭게 등장한 두려움의 대상 가운데 하나는 침입니다.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기침 반사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 건드려지면 당연히 기침이 나오게 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튀면 이제 좀 보호를 했어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침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코로나19 1번 환자가 나온 지난 1월 이후를 비교했습니다. 불안, 공포, 위험 같은 단어들이 침과 관련한 부정적 감정으로 새롭게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언급되는 빈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 침과 달리 특정 인종과 지역, 동물 등은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집단 혐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선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때문에 중국인이 폭행당했습니다. 뉴욕에선 흑인이 지하철역 안에서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대구, 경북 출신 학생들을 상대로 증상이 없어도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코로나 이후에도 언제든 불안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과장된 혐오는 상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상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있으면 어떤 종류는 위험하고 어떤 종류는 위험하지 않겠구나라든가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덜 무섭잖아요. 혐오도 훨씬 덜 하게 되겠죠. 가짜 뉴스를 서둘러 차단하고 과학적인 대응 방안을 빠르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 잘못된 혐오를 줄이는 해법입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족에게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 때문인데 참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혐오와 폭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이번 사고로 12살 터울 막내 동생을 잃은 A씨. 고향에 계신 노부모에게 차마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슬픔을 참아왔습니다. 유가족을 향한 일부 악성 댓글은 A씨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자기 가족이라면 그런 댓글을 안 썼겠죠.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이낙연 전 총리가 분향소에서 일부 유가족의 항의를 들었다는 보도가 나온 뒤로 악성 댓글은 더 늘어났습니다. 양분이 되는 거죠, 의견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중간중간 이제 올라오는 댓글들이 돈 때문에 얼마나 더 뜯어먹으려고. 이번 사고로 아버지를 떠나보낸 B씨도 악성 댓글로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우시고 화도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최대한 기사 찾아볼 테니까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은 보지 말라고.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6년 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겨눴던 혐오 정서가 익명의 공간에서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유가족 중 한 명이 익명의 댓글 작성자들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족 혐오 댓글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금 55억 원을 숨겨뒀었다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김 전 회장은 돈을 숨긴 무인 보관소를 1년 동안 쓰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그 돈을 숨기고 한 9시간쯤 뒤에 체포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물품 보관소. 경찰은 김 전 회장이 가지고 다니던 도피 자금 55억을 이곳에서 압수했습니다. 이 물류보관소는 회원들만 입출입이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 없이도 출입카드만 되면 물건을 넣고 찾을 수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체포 전날인 지난달 22일 이곳을 찾아와 1년치 보증금과 사용료를 합쳐 215만 원을 현금으로 한 번에 냈습니다. 회원으로 등록할 땐 제3자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될 때 자신이 김봉현이 아니라며 제시했던 바로 그 신분증이었습니다. 계약 다음 날 김 전 회장은 마스크와 모자,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택시를 타고 이곳을 찾아 여행용 가방 3개에 나눠 담은 현금 55억을 이곳에 넣었습니다. 체포되기 9시간쯤 전이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든 무거운 가방을 가지고 다니느라 허리가 삐끗해 물품 보관소를 찾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 자금이 재향군인 상조회에서 빼돌린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김 전 회장과 압수한 돈을 넘겨받은 검찰은 빼돌린 돈의 출처와 함께 라임 관련 로비 의혹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측이 딸의 표창장은 동양대 교직원이 결제를 올려서 정상 발급받은 거라고 오늘 의견서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왜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2012년 9월 7일 동양대 직원에게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정상 발급받았고 이를 분실해 이듬해인 2013년 6월 조교를 통해 표창장을 재발급받았다. 정 교수 측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표창장 발급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초 발급과 재발급 모두 교직원이 기한을 해 정상 발급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사람이 표창장을 발급하고 재발급해줬는데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 교수 컴퓨터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정 교수가 쓰던 컴퓨터에 직인 파일이 있는지 설명이 없다며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의견서로 제출하겠다며 총장에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님이 중간 결재까지 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상장을 받았는지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절차를 받아서 받았지 어떤 본인 직접 위조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인턴 품앗이 의혹이 제기됐던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은 증인으로 나와 조 전 장관 딸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에서 조 씨를 본 적이 없고 본인에게 발급된 인턴 확인서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기억이 나지 않는 걸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딸의 동양대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총장 직인 파일이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지난해 SBS 보도의 근거가 뭐냐는 게 이 논란의 핵심인데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김정인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딸 조민 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위조한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2차례에 걸쳐 기소했습니다. 1차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회 청문회 당일인 지난해 9월 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결정적인 근거는 기소 하루 전인 9월 5일 검찰이 확보한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됐습니다. 정 교수 컴퓨터를 은닉하고 있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이미 제출했는데 여기서 정 교수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 파일이 나온 겁니다. 이 파일을 분석한 검찰은 정 교수 아들 상장 파일에 포함된 총장 직인과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표창장 사본 총장 직인이 동일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들의 상장과 딸의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이 약간의 크기 차이만 있었을 뿐 인주가 묻어난 정도나 찍힌 모양 등이 모두 일치한다고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 상장의 총장 직인 파일 등을 이용해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걸로 보고 기소했지만 당시엔 어떤 증거가 있었는지 언론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소 다음 날인 지난해 9월 7일 SBS 취재진은 검찰이 기소한 근거는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취재진은 여러 취재 내용 등을 참고해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총장 직인을 찍는 데 이용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파일 또는 총장 직인 관련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었지만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보도 직후 다른 언론사들이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자 검찰은 SBS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고 다른 언론사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9월 10일 검찰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정 교수가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정 교수 아들 상장 파일과 아들의 상장 파일에서 총장 직인 부분만 잘라내 별도로 저장한 파일, 즉 총장 직인 파일도 발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의 상장을 스캔한 뒤 필요한 부분을 잘라내 총장 직인 파일을 만들었고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다시 기소했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15 총선으로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에 4선 김태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당내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는 상시국회를 위한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통과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의 3파전은 82표 대 72표 대 9표로 김태년 의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같은 친문인 김 의원과 전 의원이 접전을 벌일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김 의원이 과반선을 딱 넘으면서 결선 투표는 없었습니다. 경제를 지키고 일자리를 지켜내서 국민 고통을 줄이는데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슈퍼여당의 첫 원내대표는 제일 먼저 처리할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꼽았습니다. 속도 있는 입법을 위해 상시국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현안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지금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은 꼭 필요합니다. 규모도 상당한 규모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 원내대표는 1년 전 경선 때는 패배했는데 그동안 절치부심, 의원, 당선인들과의 접촉면을 넓혀왔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김태년 의원이 정책위 의장 시절에 강한 추진력을 보여줬다며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할 원내대표에 김 의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은 5선의 주호영, 4선의 권영세 후보의 맞대결인데 내일 투표에 앞서 3시간 동안 공개 토론도 갖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 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포털 업체 같은 정보통신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업계에선 불만도 제기됩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통과한 N번방 방지 법안의 핵심은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을 막을 책임을 지운다는 겁니다. 포털 업체 등에게 디지털 성착취물 등에 대한 삭제와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게 합니다. 또 디지털 성착취물 신고 횟수와 처리 결과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해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런 유통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고 성착취물 삭제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부실 또는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방송통신위가 현장 점검을 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빠졌습니다. 부실자를 제출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해외 사업자에게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역외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업계에선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성착취물 유통을 막기 위해선 모든 사진, 영상물을 실시간으로 검열해야 하는데 그런 기술이 없다는 겁니다. 또 사생활 침해 같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대 국회 회기 안에 남은 입법 절차를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과방위에선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인터넷 망 이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인인증서 독점 효력 폐지도 물꼬가 트이게 됐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인도에 있는 LG화학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새어나와 인근 주민 11명이 숨졌습니다. 수백 명이 입원해 있는데 인명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가에 서 있던 여성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마을 곳곳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주민들이 목격됐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인도 남부에 있는 LG 폴리머스 공장의 탱크에서 가스가 유출됐습니다. 1000명 가까운 인근 주민들이 이 가스에 노출돼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6살 아이를 포함해 1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About 800 to 1,000 people have gone to the hospital and they have been taken care of. 입원 환자 중 수십 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가 내려진 상태여서 사고 당시 공장에는 인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LG 폴리머스는 지난 1996년 LG화학이 인도 시장에 진출하며 인수한 첫 현지 사업장입니다. LG화학 측은 가스 누출은 멈춘 상태며 한국인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과 임직원의 보호를 위해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들과 함께 취하고 있습니다. 인도 경찰은 합성 수지 원료인 스타일렌 가스가 자연 화학 반응을 거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스타일렌에 노출되면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점검했고 공장 인근 주민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SBS 김치성입니다.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양정숙 당선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제명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 등으로 어제 양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사퇴를 거부하고 시민당을 맞고소한 양정숙 당선인은 위법은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결백이 입증될 거라며 제명 취소 소송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